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백워드 설계 개념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한번 수업을 설계하는데 한번 적용해보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기억을 하시나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백워드 설계에 관련된 모형을 제시한 것이 그 위킨스하고 맥타이가 쓴 The Understanding by Design Guide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진짜 이 책의 내용은 아이들이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고, 그렇게 설계하기 위해선 백워드 설계 모형이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책 이것을 같이 이제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더스탠딩을 하는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티칭하는 디자인이 참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냥 우리가 수업을 설계했던 것은 티칭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티칭의 의미는 일단 아직까지도 이 주도권, 이 주체자는 결국은 누구에게 있냐면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에게. 그래서 이 교사에게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언더스탠딩의 주체는 학생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면서 학생 참여형 수업, 또 배움 중심의 수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수업들은 주체가 누구인가? 이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글씨가 잘 안 보이겠네요. 자,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결국은 이 주체가 배움의 주체는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학생에게 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티칭하는 것 쪽으로 설계를 해야 할지, 언더스탠딩 하게 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티칭은 어디까지나 교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종착이 된다면, 여기 언더스탠딩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해가고 있는가 과정을 중시하죠. 그러면 모든 생각이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면 이제 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설계한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번 강의 쪽에 있는, 제가 그때 이 백워드 설계 모형은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과 브루너 지식의 구조 이론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에서 타일러는 교육 활동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가 무엇이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학습 경험은 어떤 것을 선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이, 결국은 이 학습 경험은 학생들이 주체가 된,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학생의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인지 과정의 수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를 하고 그 수업이 제대로 목표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타일러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그대로 위킨스와 맥타이가 자기들의 모형 속에 구현해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지식의 그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이론에서 그분은 여기에 지식 그 자체여야 한다. 지식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도 지식을 습득하는 그 과정 전체가 바로 우리 브루너 교육에서 우리는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움의 주체는 학생이고 학생의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학생들의 온갖 경험 안에서 그들의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교사가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이 내 수업에 대한 설계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이해시킬 거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스스로 그것을 이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맥타이하고 위킨스는 그렇게 이해를 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저번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했고요. 이해는 여기서 처음에 습득의 과정은 추론, 바로 습득의 과정입니다. 자, 배우는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3차시, 4차시, 5차시로 연결돼서 계속 갈 수도 있고 이것이 짧아서 이거를 적용하는 과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한다는 것은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수업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그걸 단적인 예로 제가 백워드 설계라는 이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2014년도에 들어서 계속 책을 읽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몇 년간. 근데 그 몇 년간이 결국은 습득의 과정이었고 그 이해를 한 순간 그렇게 해서 이해한 순간 템플릿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맞춰보고 계속 그것들을 제 안에 있는 곳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했다가 요거를 조금씩 바꿔가 보기도 하고 하는 적용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서 저만의 패턴화를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 년이 걸쳐서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다 끝나면 아마 지금 선생님들이 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아마 템플릿에다가 선생님들의 수업의 설계를 한번 적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템플릿이 어쩌면 내 몸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약간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처음에는 습득과 이런 여러 번의 그런 연습을 통해 전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번 깨닫고 나면 결국은 이제 나만의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전체의 과정을 이 맥타이하고 위킨스는 언더스탠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마지막에 그렇구나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이론을 어쩌면 다른 개념과 연결시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을 영속성 이해, 그러니까 enduring 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지난 시간 거 여기 잘 안 되어 있으면 앞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뭐냐 그리고 그 바라는 결과는 선생님이 어떻게 먼저 이제 학습 목표를 세우시는 거죠. 아이들이 어디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리고 그걸 도달했는가를 어떻게 증거 이게 바로 평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평가 계획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평가하겠다 하는 걸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평가 계획이 세워지면 아이들이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해야 되겠죠. 바로 학습 경험들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했던 수업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들은 경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프 모형을 많이 이제 해서 먼저 이제 이들이 만드는 템플릿이 예전에는 뭐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이해가 되는 편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크게 한번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것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템플릿의 양식인데요. 보통 여기 성취 기준은 그들은 없고 이제 아마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성취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잠깐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폼은 요 정도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역량을 이제 키워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내용이기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 개념, 거기는 이제 핵심 개념, 이런 것들을 넣어요. IB 교육과정에는 아마 키워드, 키 컨셉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일반화된 지식의 원리로 전체적인,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한다면 힘의 상호작용 또는 뭐 힘, 뭐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우리는 어떤 답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심 질문 그러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자신들의 철학과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어떤 바라는 결과의 도달점, 바라는 결과와 연관지어서 그 바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답을 너무나 이렇게 답을 찾는 문화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데, 답을 찾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의 질문만 계속 받아서 내 것은 없이 그 답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답을 찾는 거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자는 자기가 중심에 있지만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찾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중심이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좀 선생님들도 이것이 답일 것이다.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해보시면서 선생님만의 템플릿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괄적 수준, 단원적 수준은 큰 의미에서 일반화된 큰 큰 개념을 좀 더 좀 세분화하는 단원적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 개념적 지식과 여기 사실적 지식은 앤더슨의 신교육 이제 목표 분류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앤더슨은 이 개념적 지식과 사실적 지식 외에도 절차적 지식, 그 다음에 메타인지적 지식, 이렇게 해서 지식을 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에는 이 개념적 지식과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적 지식을 세로로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부름에 이제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적용, 분석, 그 다음에 비판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평가라고도 얘기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창안, 뒤에 이제 다 동사입니다. 하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로축에 넣으면서 개념과 여기에서 만나는 이 지점에 이제 어떻게
이 개념적 지식을 바뀌었습니다.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적 지식, 그리고 여기가 개념적 지식인데, 이 사실적 지식을 어떤 단계, 기억의 인지 단계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제시해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그래서 개념적 지식에 대해서 어떤 거고, 사실적 지식에 어떤 것을 넣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중요한 사고 기능을 학습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이 이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개념을 이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어떤 아이들이 요거 그 일반 원리, 아이들이 습득해야 되는 그 것들을 어떻게 학습 경험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조직할 것인가, 조직해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은 그랩수 모형으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랩수 모형은 우리 수업에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이거를 좀 더 깊이 다뤄서 우리 수업에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연구 중에 있고요. 이 그랩스 모형이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되면 다음 영상에 수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맥타이하고 위키스가 제안하는 건 학습 경험을 조직할 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네들은 그 PBL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 PBL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제시를 하면 훨씬 더 수업이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있어서 이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6개가 있어요. 설명하기, 해석하기, 적용하기, 관점 가지기, 공감하기, 자기 지식 가지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해의 6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를 할 때 설명하면서, 해석하면서, 적용하면서, 또 이제 관점, 공감,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거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런 이 6가지를 가지고 이제 언더스탠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요거 찾아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뚝 이렇게 봐도 아이들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단순히 글을 읽고 그냥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듣고 이거는 이해가 아니거든요. 이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해가 우리가 까먹지 않으려면 결국은 나의 몸속에 체화가 되려면 뭐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글로 쓴다든가 뭐 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런 6가지 측면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측면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있는 이 템플릿에는 이제 그 그랩스 모형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하고 결과물에 대한 그 채점 기준표, 요 루브릭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짜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설계가 들어가서 수행평가 과제를 미리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보면 차시로 이렇게 학습활동 차시를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상을 할 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요. 학생들에게 단원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단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가, 뭐 이런 것들, 모든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유지시켜 주는가,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게 하고 주요 아이디어를 경험하게 하며 문제를 탐구할 수 있게 하는가, 학생들이 이해한 것과 자신이 만들어낼 결과물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수정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굉장히 그 체크리스트 내용이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자신이 수행한 과제와 결과물을 의미 있게 평가하게 하는가.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 관심, 능력에 맞춘 학습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초기의 흥미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도록 학습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의 수업 설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거고요. 이거를 저도 제 수업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만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수업이 저는 이제 수업을 이제 지식과 역량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그 안에 아이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그 연결하는 능력은 바로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역량을 또 키워내는 그 세부한 것들을 스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지식이 사실적, 개념적, 절차적, 메타인지적 지식에 머물러 있고, 그 지식을 아이들이 서로 연결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전체가 수업 속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역량에는 또 다른 역량이 하나 더 있는데,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배움에 대한 기쁨을 얻어가면서 자부심을 갖거나 자신감을 갖거나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훌륭한 인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평가의 단계에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지는 않다. 정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을 평가하는 그거에 대한 준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서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도달점에 우리들이 바라는 결과, 그 도달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아이들이 그런 인성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수업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수업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백워드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제 수업을 아이들이 바라는 결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 한번 요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제가 아까 그 테일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습 경험의 선정은 기회의 원칙, 만족의 원칙, 그 다음에 가능성의 원칙, 다경험의 원칙, 다성과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고, 학습 경험은 학습자가 환경과 능동적으로, 학습 경험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학습 경험의 조직은 계속성이어야 되고 계열성을 가졌고 통합적으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저는 아이들이 제가 바라는 결과는, 저는 제 수업은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모든 과목에 탐구할 수 있고 관찰을 통해 얻어낸 사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을 통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탐구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수업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이기도 하고 제 수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 시간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경험을 조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수업. 매번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바로 관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러면 이 알아낸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바로 지식을 배워두어야 됩니다. 개념이죠. 개념적 지식이나 또는 사실적 지식. 이거를 아이들이 배워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랑 탐구 과정에 실험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가 이때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토탈적으로 과정을 작성하게 하는, 글로 작성하게 하는 게 탐구 보고서를 쓰게 하는 전체적인 언더스탠딩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고서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력, 탄성력,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요렇게 있고 마지막에 여기 가서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행평가는 부력을 알아내는 것을 수행평가로 했고 그 알아내는 과정을 탐구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고 그 탐구보고서 안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자기가 알아낸 사실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연결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Understanding by Design으로 저는 이해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설계를 했는데, 자,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성취 기준을 우리가 한번 이 웹타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영속성 자기네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식에 있던 이 카테고리에 한번 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친숙해야 할 사실과 정보들은 아이들이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감각적 경험적이죠. 기존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실험 아이들이 그쵸 아직 관찰하지 않은 것도 있고 관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감각적 경험들이라는 거죠. 이런 감각적 경험의 하나의 일부를 뜯어내서 아이들이 그런 중요한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연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원리를 파악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얘네들이 과학 전람회라든가 과학 발명품을 냈을 때 형식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배움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예시로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하는 단원을 관찰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찰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제 전의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자, 그 계획한 거를 제 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가 조금 요거는 제가 잘못.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수업입니다. 이제 마찰력이라고 여기 성취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찰력과 마찰력이 작용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건데 이 마찰력과 이 힘의 상호작용을 아이들이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수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찰한 사실과 내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마찰력을 처음 만난 것 아니면 마찰이라는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늘 만났지만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체계화할지에 대한 걸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고요. 여기 저는 과학 수업이 요렇게 저는 그런 지식, 기초 탐구 과정,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추론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이 과학 기능적인 아이들이 갖춰야 할 기능, 스킬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해력과 표현력이 되게 많이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과 한번 이렇게 같이 도움을 얻어가면서도 그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도 있지만 읽기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간간히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문해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좀 설계할 때 염두에 두고 집어넣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수업이 이번에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한 것을 먼저 분석을 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빨간색이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 구별할 줄 구별이라는 건 능력이잖아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물질 탄성, 이런 어깨에서 지식이 무게, 중력, 질량, 탄성, 탄성력, 마찰력, 운동, 부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아이들이 역량은 어떤 역량이 숨어 있을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무게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을 하려면, 아이가 구별을 하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탄성의 예를 조사한다는 얘기도 탄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아이들이 관찰력과 그거 전체의 각각의 특징들을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통찰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찰력을 알고라는 건 이제 이해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이라고 저는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탐구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들의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수업 속에서 스스로 이것들을 자기들이 커져나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수업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는 결과를 이 수업, 이 단원을 통해서 관철을 통해 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힘에 상호작용하는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힘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결과입니다. 이 바라는 결과를 이렇게 수업 속에서 구현하려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 저희는 이제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핵심 질문에 대한 여기를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이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힘과 물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체 사이에 힘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력장 안에서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스 모형이 굉장히 그 아이들의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괜찮아서 요거를 평가나 또 학습 수업 설계, 아이들의 이런 수업 설계에 한번 적용을 하고 이거를 어떤 평가의 어떤 수행 평가의 하나의 어떤 그런 툴로 사용해 보려고 도전을 해봤는데, 요것이 이제 목표가 너의 과제는 부력의 의미를 정의하고 부력의 크기를 수량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서 지금은 되게 많이 이제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더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아직 미처 만들지 못해서 요걸 이렇게 그냥 제시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제 선생님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이 수업 설계에서 제가 좀 더 추가하는 어떤 이론은 뭐냐면 우리들의 그런 어떤 인지 과정, 그 다음에 뇌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해인데요. 우리 뇌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1은 빠른 사고, 직관적, 경험적, 본능적, 반사적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감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시스템 1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감정이 너무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서로의 도덕적 관계를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시스템 2, 숙고체계입니다. 느린 사고, 사고, 생각,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우리 전두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 2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뇌가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모두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런 어떤 연습들, 습관적인 것들이 이제 이 숙고체계에 의해서 잘 만들어질 때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을 수업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읽었던 책을 가지고 이 내용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단 먼저 3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수업 속에 이런 이 3가지를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뇌의 특징은 우리 뇌는 맥락적으로 기억하려고 한다. 그래서 수업 하나를 이렇게 맥락적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친숙한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전차시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서 이게 서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할 때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몽땅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치지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알 수 있도록 할 때 수업을 좀 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주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신념을 위협할 만한 것보다 우리 신념에 맞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애들이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른 신념이 들어올 때 약간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념의 체계가 서로 섞이게 하려면 어떻게 수업을 구현해낼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설계하는데 필요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이제 수업 설계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먼저 수업을 했습니다. 탐구보고서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쓰게 하기 위해서 저는 탐구보고서의 단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단계를 조금 버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관찰한 사실.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찰을 기록하는 난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이렇게 먼저 너희들이 요 수업은 바로 이제 마찰력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을 할 때마다 무조건 그 관찰한 것을 이제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이때 애들 보고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게 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적 지식들이나 이런 개념들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연결짓기 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값을 이 관찰한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는 것들을 좀 쓰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썼고요.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제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A 단계, B 단계, C 단계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러한 학습지를 좀 내기는 했는데 요렇게 100주를 한번 냈습니다. 그런데 100주로 냈더니 애들이 요렇게 쓰더라고요. 실험을 통해 관찰한 사실을 모두 적어보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75g에 늘어날 때 단계적으로 추의 3개를 넣은 나무 토막에 끌려온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모양 또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수업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거 가지고 나무 토막이 정지하고 있지만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뭐가? 어떤 걸로? 나무 토막이 끌려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운동해야 된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연결해 보는 건데 굉장히 미흡했고 그 중에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애들하고 어떻게 했냐면 크롬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게 있는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IT 기기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설계할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발달,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미리 조사를 해서 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써가는 거. 용수철 저울이 늘어났다. 용수철 저울이 당길 때 나무 토막도 같이 당겨지면서 움직였다. 나무 토막이 용수철 쪽으로 갔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는 거가 아직 많이 힘들었던 애들이 이제 있어서 그거를 다시 피드백 해주는 차원에서 요렇게 그 문항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문항지는 글씨가 안 보이지요. 자, 나무 토막을 천천히 당길 때 힘의 크기 변화가 어땠는가? 이때 나무 토막의 움직임은 어땠는가?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순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준 거가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준 거가 뭐냐면 관찰을 하지만 의미 있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백지로 그렇게 나눠줬을 때 하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나눠줬을 때가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피드백을 계속 하면서 아이들의 인지발달 수준을 알고 그것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 나무 토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무 토막이 천천히 날 때 힘의 크기의 요거를 이 실험의 의미를 뭐 할까라는 여기서 연결짓기 하는 아이들의 연결짓기 능력을 신장하는 질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티칭에 가까운 게 아니라 언더스탠딩 하는 쪽으로 설계하는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티칭과 언더스탠딩이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질문 던지는 게 겉으로 이 활동지를 보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스스로 이 값을 자기의 지식과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포커싱을 하면서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거를 같이 하는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은 초보 단계고 점점점 저희들도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요거 다음에 또 제가 또 한번 올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거가 바로 초보 단계였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 그 활동지를 채점하면서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아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잘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관찰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천천히 당기면 50g에서 31g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결과를 다시 한번 바꾸는 과정, 그리고 자기가 실험이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실험을 해서 요 질문에 맞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기록해 나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개입을 한 상황이라서 아주 좋은 언더스탠딩에 관련된 설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얘네들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얘네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사고의 과정으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질문도 잘 안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그 6학년에 있었던 그 부재가 되게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부재가 많이 컸다라는 걸 제가 이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주 사용하는 수업의 방법이 아이들이 말하기 힘들면 저는 이렇게 이 산다 케이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미니 칠판을 가지고 개별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써서 붙여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것을 다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아이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칸막이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대화가 어려워서 제가 이런 개인 칠판을 가지고 이 개인 칠판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옆에 있는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를 또 디자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서로의 생각을 서로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말하면 바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 생각에서 어디가 잘 미숙한지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요거가 이게 밑줄 자국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이런 밑줄 작업들을 좀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좀 더 정돈해서 쓸 수 있도록 약간 요렇게 이제 그런 이렇게 안내문을 주고 아이들하고 쓰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이런 수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업 시간에 관찰하고 아이들이 하는 그런 활동지를 매번 검토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자꾸 데이터가 모이고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이제 처음에는 힘들지만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툴들이 생겨서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첫 단계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강아지가 짖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음엔 좀 더 발전된 수업 설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